자, 이 강의에서는 엔탈피라고 하는 새로운 연력학적인 양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공부한 다음에 엔탈피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헬스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연력학의 기초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개에 출입한 에너지로부터 개의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연력학적인 양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보다는 엔탈피라고 하는 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엔탈피는 이와 같이 정의가 돼요. 엔탈피가 하는 연력학적인 양은 이탈릭시의 대문자 H로 표기하게 되는데, H는 내부 에너지 E 플러스 P 곱하기 V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정의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일정한 압력하에서 엔탈피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 H로 쓰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P가 바로 상수가 됩니다. 이게 델타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미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P가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빠져서 바로 델타 V 앞으로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열학적인 양인 델타 H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앞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는 Q 플러스 W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항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보죠. 여기다 갖다가. 자, 그렇게 집어넣으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로 주어지는데, 델타 E 자리에 Q 플러스 W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의 5식이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식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조건에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Q자에 R이 첨자에 이와 같이 QP를 써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개에 출입한 열의 양으로 표기를 해보죠. 자,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W는 연력학에서 PV1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P 델타 V로 주어집니다. 일정한 압력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Q 자리에 Q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W 플러스 P 델타 V가 들어가겠는데, W 자리에 마이너스 P 델타 V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P 델타 V를 마이너스 W로 쓰면 보다시피 이게 서로 상수가 됩니다. W 자리에 마이너스 P 델타 V를 넣어도 마찬가지죠. 상쇄가 되고, 따라서 결국 델타 H는 QP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H는 QP예요. 자, QP가 뭐였습니까? 일정한 압력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개에 들어오거나 하고 나간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하에서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한 압력하에서 개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새로운 연력학적인 양을 도입하고 그 변화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개에 출입한 열의 양과 같다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지구상의 상황과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물론 굉장히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표면에서는 아시다시피 대기 압력이 거의 1기압입니다. 따라서 거의 일정한 압력 상황이에요. 일정한 압력 상황.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표면에서 어떤 연료를 태우거나 아니면 열기관을 동작시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바로 일정한 압력 하에서의 변화인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열기관에서 얼마만한 열이 나오고 또 어떤 연료를 태웠을 때 열이 얼마나 많이 방출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가 아닌 엔탈피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생활하는 실제 상황과 조건이 잘 맞기 때문에 이 엔탈피의 변화라고 하는 양이 실제로 지구의 표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해줘야 되는 그런 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새로운 양을 정의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자, 그래서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 델타 H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일정한 압력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개가 내놓거나 혹은 개가 받아들인 열의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압력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표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기관을 동작시킬 때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실용적인 연력학적인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를 정의하고 엔탈피라고 하는 새로운 연력학적인 양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도 연력학 기초에서 공부한 내부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일정한 압력하에서 계에 출입한 열의 양과 같은 엔탈피 변화를 비교를 해보죠.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보는데 기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반응. 자, 이때는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델타 V가 거의 0이고 따라서 P 델타 V가 거의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인데 이게 거의 0이니까 델타 H와 델타 E가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기체가 관여되지 않은 대부분의 이 화학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상황에서는 델타 E와 델타 H가 근사적으로 거의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참여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어 기체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와 같이 기체 이몰이, 종류는 다르지만 기체 이몰이 반응해서 기체 이몰을 생성하는 경우에 일정한 압력하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부피가 일정해요. 왜냐하면 기체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피 변화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압력 부피 1인 P 델타 V가 0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델타 H가 델타 E와 똑같아져요. 똑같아집니다. 자, 세 번째 경우로 기체가 반응에 참여하는데 기체의 몰수가 변하는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는 당연히 P 곱하기 델타 V가 0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계에 출입한 열의 양이 이와 같이 기체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압축하면서 걔가 얻거나 아니면 걔가 잃은 에너지의 양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근사적으로 델타 H는 델타 E와 비슷한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는 근사적으로 거의 같은 값을 가집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근사적으로 거의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그젝트한 의미로 일정한 압력하에서 계에 출입한 열의 양을 엔탈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엔탈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엔탈피 변화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근사적으로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델타 E와 델타 H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값이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다, 같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크기가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엔탈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발열 과정, 혹은 발열 반응, 혹은 흡열 과정, 흡열 반응 이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압력하에서 계에서 어떤 변화를 할 때 계에 출입한 열의 양이에요. 따라서 델타 H의 부호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이면 우리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H도 E와 똑같아요. 내부 에너지와 똑같은 겁니다. 델타 H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 걔가 에너지를 잃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델타 H가 플러스 부호를 가지면 걔가 에너지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델타 H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발열 과정 혹은 화학 반응인 경우는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델타 H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걔가 열을 흡수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흡열 과정 혹은 흡열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를 우리는 반응 엔탈피 혹은 책에 따라서는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다 사용해요. 반응 엔탈피 혹은 반응열 다 사용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응 엔탈피는 최종 상태의 엔탈피 값에서 총 상태의 엔탈피 값을 뺀 값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엔탈피의 절대값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념적으로만 이렇다는 것이지 엔탈피 값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 전혀 아니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6.8에 보면 이와 같이 에너지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가는 변화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변화면
당연히 이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열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초기 상태 에너지가 낮고 최종 상태 에너지가 높으면 이 두 상태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주위로부터 흡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는 흡열 과정 혹은 흡열 반응이 됩니다. 그림 6.8과 같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엔탈피 도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제 6.3을 보게 되면 A와 B의 두 반응에 대해서 델타 H의 부호를 결정하고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말하고 엔탈피 도표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번 반응을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 물이 되는 반응인데 생성물 쪽에 285.8kJ라고 하는 열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생성물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한 열이 방출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래서 엔탈피 도표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반응물 상태, 다시 말해서 반응하기 전에 초기 상태가 에너지가 높고 최종 상태, 생성물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델타 H로 쓰면 이와 같이 델타 H는 마이너스 285.8kJ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B번 반응을 보면 이 에너지가 반응물 쪽에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가 흡열 반응을 흔히 나타냅니다. 따라서 델타 H는 플러스 40.7kJ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는 주위로부터 열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과정은 흡열 과정입니다. 자, 흡열 과정이면 최종 상태가 초기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 도표를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엔탈피 도표는 에너지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델타 H의 값 자체인 거죠. 그 자체가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면 우리는 변화 과정에서 걔가 에너지를 내놓느냐 혹은 흡수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저와 같은 엔탈피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참고로 하는 것이죠. 참고로. 자, 이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등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와 같은 그 연력학에서도 화학 양론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를 반응식과 함께 균형 반응식과 함께 써놓은 걸 우리는 열화학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열화학 방정식을 가지면 우리는 반응에 수반되는 에너지의 변화, 다시 말해서 열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응 엔탈피, 델타 H의 두 가지 의미. 자, 먼저 부호는 볼 것도 없이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타 H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이건 흡열 반응이라는 뜻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물 2몰이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흡열 반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델타 H 부호가 마이너스 572가 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엔탈피의 부호는 흡열적인 변화냐 발열적인 변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마 많은 크기의 열이 방출되고 또 흡수되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반응에 수반되는 이 열의 변화는 앞에서 나왔던 양론 계산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방출되거나 혹은 흡수되는 이 열의 양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는 2몰의 수소와 산소 1몰이 반응해서 2몰의 물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572kJ의 열이 방출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론계수의 2분의 1을 곱해서 이와 같이 수소 2몰과 산소 1몰이 반응해서 물 1몰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반응식의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도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86kJ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크기 성질입니다. 크기 성질.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휘발유 1리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와 2리터를 갈 수 있는 거리는 당연히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반응 엔탈피와 균형 반응식을 함께 쏘는 걸 우리가 열화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열화학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요점을 살펴보면, 첫째, 우선 균형계수. 일반적으로 양론계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분수계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열화학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특정 물질 1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 1몰이 반응하거나 아니면 1몰이 생기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의 이 엔탈피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양론계수가 분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양론계수가 항상 정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화학에서의 반응 양론인데, 이 반응식을 보면 우리는 당량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96.8kJ은 SA 형태의 황 8분의 1몰과 당량 관계라고 하는 걸 반응식으로부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96.8kJ는 산소 1몰이 반응하면 저만한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산소 1몰과 열화학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SO2 1몰과도 열화학적으로 당량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당량 관계를 사용해서 우리는 앞에서 물질의 양을 환산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몰비 비슷한 그런 환산 인자를 만들어서 양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어진 물질의 양으로부터 우리는 몰비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양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화학 방정식에 있어서 열화학에서는 물질의 몰수로부터 반응 엔탈피를 사용해서 흡수되거나 혹은 방출되는 열의 양을 우리가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산화알루미늄, 이게 이제 복사이트라고 하는 알루미늄의 광석인데, 이걸 가열을 해서 알루미늄 금속과 산소가 얻어지는 이와 같은 반응의 델타 H는 1676kJ입니다. 실제로 알루미늄이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킨다면 굉장히 흡열적이죠. 산화알루미늄, 다시 말해서 복사이트에다가 엄청난 열을 가해야 이 알루미늄 금속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만일 알루미늄을 이런 방법으로 생산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1000kJ의 열을 사용해서 알루미늄을 만약 생산한다면 몇 g이 얻어지겠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까지 배운 양론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주어진 건 에너지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1000kJ 곱하기 환산인자를 곱합니다. 이때는 당량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1670kJ의 열이 가해지면 알루미늄이 2몰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76kJ분의 알루미늄 2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00kJ의 열로 얻을 수 있는 알루미늄의 몰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자, 그걸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몰 질량을 곱해주면. 자, 그래서 1000kJ를 가진다면 32.20g이 얻어지게 됩니다. 알루미늄. 자, 그래서 이 반응 엔탈피는 반응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응식 자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열화학 방정식 속에는 반응 엔탈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엔탈피가 반응하는 물질 혹은 생성되는 물질과 열화학적 당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당량 관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양론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하면 이제 밑에 나오는 보충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해서 이제 엔탈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엔탈피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헤스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합니다. 자, 엔탈피 변화를 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나오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험적인 방법은 이제 열량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변화 과정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된 열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헤스의 법칙과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표준 생성 엔탈피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헤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어떤 변화의 엔탈피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상태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상태와 최종 상태가 같으면 경로와 상관없이 그 변화량이 일정한 그런 연력학적인 양입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가 상태함수라는 이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측정이 어렵거나 혹은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열량계를 가지고 측정하면 됩니다. 물론 뭐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런데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측정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헤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헤스의 법칙이 뭐냐? 내용을 한번 보면 반응이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전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각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반응이 예를 들어서 두 단계로 진행이 되면 전체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 한라산 올라가는 예를 든 것 같은데 이 한라산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버스를 타고 어느 위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걸어서 정상까지 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버스를 타고 올라간 높이 더하기 나머지 걸어서 올라간 높이를 더하면 결국 한라산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걸어서 한라산 구대까지 갔을 때 한 단계로 걸어서 올라갔을 때의 높이와 그렇게 중간까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갔을 때 두 단계로 나눠서 올라간 각각의 높이를 더하면 결국 한 번에 올라간 높이와 같은 값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와 같이 n단계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쭉 해서 n번째 단계의 엔탈피 변화를 다 더하면 바로 한 번에 최종 생성물까지 가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와 같다는 겁니다. 이건 엔탈피가 상태 성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에 연력학이 정립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6.9식과 같은 식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헤스의 법칙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헤스의 법칙은 연력학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제한된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헤스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헤스의 법칙이 뭐냐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모르는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 값을 모르는 이런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자, 목표 반응식을 설정하고 다시 말해서 이건 뭐 되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죠. 어떤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를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는 엔탈피 변화값이 주어진 반응들의 열화학 방정식이 자료로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는데 보면 반응 엔탈피를 알고 있는 반응식을 이용하여 이게 바로 자료입니다. 이걸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를 우리가 원하는 엔탈피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 그 반응식에 맞춥니다. 자, 이때 만약 반응이 역반응이 되게 되면 반응 엔탈피의 보호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엔탈피 변화는 상태 성질이기 때문에 정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얼마라면 역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똑같은 크기의 보호가 반대가 되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엔탈피 도표에서 봤다시피 올라가는 과정, 내려가는 과정 방향이 다르면 크기는 똑같고 보호만 다르다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이 금방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응 엔탈피는 크기 성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의 양론계수에 2가 곱해지면 반응 엔탈피에도 2가 곱해집니다. 또 2분의 1이 곱해지면 반응 엔탈피에도 2분의 1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식에 곱한 인자와 똑같은 인자를 반응 엔탈피에도 곱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목표 반응식을 얻고 그 과정에서 반응 엔탈피가 함께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리한, 그래서 역반응을 한다든가 양론계수를 적절히 곱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만든 반응식들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목표 반응식을 얻고 그 목표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는 이 과정의 각 단계의 반응 엔탈피를 다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H 값을 더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의 델타 H 값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아래 자료를 써서 황이 삼산화황으로 산화되는 과정에 대한 엔탈피를 구하라는 겁니다. 황이 바로 삼산화황으로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황을 태우면 이산화황까지는 쉽게 연소가 되고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촉매 같은 걸 써서 삼산화황까지 만들어서 이제 물에다 녹이면 황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황으로부터 바로 이 SO3까지 가는 반응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으로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황이 산소와 반응해서 SO2가 되는 단계의 반응 엔탈피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2와 또 추가적으로 산소와 반응시켜서 SO3까지 산화시키는 이 반응에 대해서도 반응 엔탈피가 구해져 있어요. 자, 이 두 자료, 두 열화학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반응식 1과 2를 보게 되면 이게 반응식 3이 바로 목표 반응식이에요. 보면 여기 있는 황이 목표 반응식에 반응물 쪽에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양농계수도 똑같아요. 따라서 반응식 1과 그 다음에 그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식 1은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대로. 반응식도 그대로 갖다 쓰고 반응 엔탈피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반응식에 보면 SO3가 최종 생성물로 들어가 있어요. 최종 생성물로. 자, 따라서 우리는 2번 반응식도 정반응 형태로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양농계수가 목표 방정식에는 SO3의 양농계수가 1인데 반응식 2에는 양농계수가 2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응식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한다는 거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반응식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응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곱해야죠.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반응식 1과 2를 우리는 역반응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반응식과 반응 엔탈피를 다 더합니다. 자, 두 반응식을 다 그냥 사정없이 더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두 개의 항이 서로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한 분자와 2분의 1 분자를 묶어서 2분의 3으로 쓰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목표 반응식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 두 반응 엔탈피를 더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96kJ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바로 일으킬 수 없는 이런 반응 엔탈피를 헤이스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응 3은 황에서 바로 SO3까지 산화가 3산화황까지 바로 가는 건데 이 반응이 실제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응을 두 단계로 나눠서 먼저 황을 태워서 SO2를 얻고 그 다음 SO2를 추가적으로 촉매하여서 산소와 반응시켜서 SO3로 보내는 자, 이와 같은 두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반응 엔탈피 값이 이미 다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한 번에 황이 SO3로 가는 반응, 실제로 잘 안 일어나지만 그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반응의 반응 엔탈피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단계 1, 단계 2, 단계 3 여러 단계가 있을 때 다른 단계들의 반응 엔탈피는 다 주어져 있는데 중간 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의 반응 엔탈피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 중간 단계의 반응 엔탈피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모든 단계의 엔탈피 변화의 합이 전체 과정의 엔탈피 변화와 같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에서는 단계 1과 2를 더해서 얻어지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 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단계 1, 단계 2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 1의 값이 주어지고 단계 2의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반응에 반응 엔탈피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의 반응 엔탈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예제를 한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반응 CO와 NO가 반응해서 CO2와 2분의 1 N2가 되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려진 반응 열화학 방정식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CO 곱하기 2분의 1 O2가 CO2가 되는 과정의 반응 엔탈피. 그 다음에 N2와 O2가 반응해서 2몰이 NO가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주어진 반응식과 이 목표 반응식을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반응식 A를 보게 되면 우리 목표 반응식에 반응물에 들어있는 CO가 반응물에 들어있어요.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반응식 A는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양론계수가 같아요. 따라서 양론계수를 조절할 필요도 없이 반응식 A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반응식 A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반응 엔탈피도 물론 함께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식 B를 보게 되면 목표 반응식에서는 NO가 반응물에 들어가 있는데 반응식 B에서는 NO가 생성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반응식 B는 역반응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론계수, 목표 반응식에서는 NO의 양론계수가 1인데 여기는 이 반응식 B에서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응식 B를 역반응으로 만들면서 양론계수를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반응으로 만들면서 양론계수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래서 NO가 2분의 1 N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O2가 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응의 엔탈피는 부호가 지금 반응식 B에서는 플러스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 2분의 1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3이 되는 거죠. 90.3이. 자, 그래서 두 반응식을 다 더하면 자, 보다시피 2분의 1 O2가 서로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반응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반응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 두 단계의 반응 엔탈피 합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을 내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두 반응을 더해서 최종 반응의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있는데 중간 단계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그런 예가 나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충 문제를 보세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헤스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완전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엔탈피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엔탈피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개념,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